군 당국이 북한 우주발사체 인양에 이어 나머지 잔해물을 찾기 위해 추가 탐색 중입니다. 한편 논병기에도 전원회의를 연 북한이 정찰위성 재발사 등 중대 결심을 할지 주목됩니다. 네, 또 미중 외교장관 회담까지 관련된 외교안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진아 한국외대 LD 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인양된 우주발사체 잔해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15일 동안 걸쳐서 어렵사리 인양을 했고 이제 한미가 공동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인양한 건지 그리고 인양한 이 발사체를 어떻게 분석하면 어떤 내용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보안상 이유로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정보를 공개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지금은 2단 추진체 쪽에 이제 여러 것들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좀 더 인양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2012년에도 우리가 세 차례에 걸쳐서 17일 동안 사실 인양을 했었거든요. 네. 12월 10일에 발사를 했었고 14일은 산화통, 그리고 21일에는 연료통, 28일에 나머지 잔해들을 수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수거를 할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때도 엔진 같은 경우에는 엔진 4개가 달렸을 법한 이제 구멍만 확인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지는 미정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측을 해보건대 적어도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관이라든지 밸브 아니면 전기선, 전기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네. 2단 같은 경우에는 산화제 그리고 연료통 두 가지로 분리가 되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은 산화제랑 연료통을 일단 믹싱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력을 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럼 인젝터라는 게 있고요. 예. 그리고 그걸 이제 믹싱을 시키면 이제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이 가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계 장치들 그리고 가스가 만들어지면 엔진으로 이걸 또 보내줘야 되거든요. 털보 펌프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장비 중에서 과연 북한이 또 어느 정도를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수 있을지 이 부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사실은 북한이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0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들어간다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많은 부품들을 자체적으로 생산했을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란과 북한과 미사일 협력이 워낙에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어떠한 협력 관계라든지 그 여러 가지 모델들이 비교를 해보면서 가능하게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은하 3호를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 적어도 14개 종류의 다른 국가에서 가져온 이제 상용 부품들이 있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다른 국가에서 가져왔었던 상용 부품들이 또 어디에 또 쓰였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제 우리가 좀 밝혀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핵심 엔진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해서 군 당국이 이 위성체를 발견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성체라고 한다면은 군으로서는 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눈이 좋아야지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백 개의 위성을 돌리면서 이제 군사작전에 연결을 하거든요. 이게 실시간으로 추적이나 감시, 대응 이런 것들을 하려면 위성 정보들을 계속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주력을 상당히 요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우주력을 많이 얘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정보 감시 ISR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갖춰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건데 북한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눈이 얼마나 좋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용도의 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찰 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냥 조기 경보를 하기 위한 위성이냐 아니면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한 위성이냐 또는 핵폭발 실험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냐 또는 군과 이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상이나 아니면은 그 항공기들과 같이 이제 통신 연락을 하기 위한 그런 통신 위성이냐 또는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 위성을 또 공격용으로도 쓴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킬러 위성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정도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과연 북한이 이런 여러 가지 종류 위성 중에서 무엇을 사실 개발을 했고 앞으로 올리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물체를 봐야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궤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있는데요. 정지 궤도 같은 경우에는 고고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도는 속도랑 같이 돌아가면서 아주 높은 곳에서 36,000km 정도에서 한 곳만 집중해서 보는 그런 궤도를 가지고 있는 위성이 있고요. 예. 그 외에 또 이제 저궤도 위성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450km 정도까지 두 개를 일단 올려놨어요. 하지만 이건 작동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과 신호를 이제 교신하는 것들을 우리가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작동하지 않은 채 돌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1초당 한 7km 정도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요. 그래서 한 곳에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돌아가면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도는데 북한 위성 같은 그 잔해 같은 경우에는 94분에 한 번씩 이제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궤도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위성들이기 때문에 성격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사실 북한이 개발을 하고 있을 것인가는 상당히 중요한데 한국도 이런 것들을 하나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해요. 한국은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4개 영상 위성 그리고 한 개의 이제 광학 위성을 이제 올려놓겠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돌아오는 주기가 조금 틈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비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재방문 주기를 고려를 해서 초소형 정찰 위성을 많이 띄우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북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실제적으로 그 위성체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분석을 해봐야지 어떤 목적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뭐 해상도나 궤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인양을 하게 되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그 정찰 위상 사실 우리가 계속 2차 발사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지금 좀 전문가들은 어떻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13일에 첫 발사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발사는 12월 12일,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 걸렸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두 번째 또 실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리더십에 상당히 금이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좀 상징성이 있어요. 그 이제 건전행 그 위성체 발사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천리마가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네. 천리마라는 것은 천리를 달리는 말이다 이러는데 거기에다가 또 날개까지 붙였어요. 페가수스처럼. 그리고 달리다가 날아가는 그런 의미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성을 이제 우주에 올리듯이 천리마를 위로 계속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또한 이 김정은 시대를 북한은 천리마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이 고난을 극복을 하고 밝은 미래로 좀 나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면서 천리마 시대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대북 제재가 여러 가지 지금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것을 극복하고 앞으로 이제 우주를 잘 개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천리마라는 이름이 그렇게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2021년에 5개년 계획, 우주 개발 5개년 계획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25년, 26년까지는 계속 이제 개발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국방 과제 중에서 이 인공위성이 선결 과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과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쏘는 시험들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2차, 3차, 4차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눈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인공위성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가 아니라 3, 4차까지 우리가 일단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잘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는 계속 시도할 것이지만 실패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목요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거든요. 그럼 이것도 좀 정찰 위성보다는 미사일로 좀 선회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아마 다른 이유였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화력 시험을 했었잖아요. 화력 거기에 경보라고요. 대한 거기에 대한 비난 성명이 나오자마자 실험을 네. 했기 때문에 그건 다른 사안으로 우리가 좀 간주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탄도미사일 2발 동해상에 이번에 발사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으십니까, 교수님께서? 네, 그것은 늘 하던 방식이기 때문에 예, 그거 위성 발사랑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원 회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 15일 전까지 할 거라는 계속 이야기들이 많았다가 계속 안에서 우리 왜 이렇게 늦어지나 이런 분석들 막 하는 도중에 16일부터 열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원 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자주 여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의견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2번이나 열렸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했다라는 거고 그만큼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죠. 북한이 이번에 얘기한 과제 중에서 하나가 경제 부문을 위한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부 다 결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변화된 국제 정서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외교 그리고 국방 전반에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는 그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미러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한번 정세를 다시 한번 판단을 하고 특히 러시아나 중국과 같이 이제 군사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떠한 결속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추가를 해서 또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것은 아무래도 핵무력 전략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하나이고 그리고 위성 재발사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분명히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원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조직 개편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군사 분야의 어떤 조직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전원회의가 북한 매체를 통해서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지만 상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대남 메시지, 대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주관을 한 회의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는 모두 다 이제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통 네. 한 3일 정도 진행이 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3일이 지난 다음에는 관영 매체를 통해서 핵심 발언들은 공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북한 안에서 뭐 외국에 있는 외교관들이 탈북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되게 지금 북한 안에서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대남 대미 메시지 내고 혹은 뭐 정찰 위성에 대한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좀 많은 시각이 있다고 들어서요. 두 문제가 저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농산 식량 문제가 지난 3월 전원회의 때 중대하게 다뤄진 건 맞습니다. 지금 사정이 안 좋은 것도 분명히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우리가 견뎌내야 된다. 왜냐하면 국외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북한 입장에서는 국방 분야에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지 이 정세가 안정화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사실은 분리되어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북한은 계속 엮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금 중국, 그러니까 베이징에 도착을 했단 말이죠.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찰 위성으로 계속 이야기를 조금 멀고 정찰 풍선으로 인해서 멀어졌다가 다시 이야기를 이제 재개하는 듯한 수순을 밟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 좀 나누게 됩니까? 일단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은 세 가지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중국과의 대화 채널은 항상 필요하고 열어놓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특히 동맹국의 우려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허심탄회하게 제기를 한다라는 예.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협력 가능한 글로벌 이슈를 찾겠다라는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충돌적인 이슈가 아무래도 협력적인 이슈보다는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충돌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가 아시아에서는 대만 해협의 문제죠.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과 중국의 정찰기 그리고 구축함이 서로 이제 진로를 이제 차단을 하면서 충돌할 뻔한 그런 사건이 5월 달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위기 관리들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특히 중국에게 부당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는 민간인 미국인들이 있습니다. 시민권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인도주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최근에 또 마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중국에서 생산되면서 라틴 아메리카를
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펜타닐 문제, 이 문제가 지금 국내적으로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상무부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대중 제재, 특히 엔터티 리스트 이 부분에 많은 중국 기업들이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하는 문제, 이것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충돌적인 이슈인데 협력적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예. 보거, 뭐 거시 경제 안정화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충돌적인 문제들이 아무래도 우선순위를 갖고 얘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네. 우리나라랑 조금 생각해서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우리는 뭐 싱하이밍 대사 이후에 한중 관계가 조금 악화되는 건가 싶은 상황에서 또 북한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관계 유지도 어느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중이 앞으로 대화를 쭉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언급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글쎄 한국을 특정할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중국이 역할을 해라라는 정도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과 중국과의 외교 관계는 사실 중국 나름의 이슈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3자로서 뭔가 간섭을 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기 예, 때문에 예. 아마 그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진 장관과의 통화에서도 강조했었던 것이 한국과 중국 간의 상호 존중, 얘기가 됐었고, 그리고 또 서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런 관계를 유지해라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위기 관리에 조금 더 힘써라라는 얘기를 미국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그 지역 안정화 이 부분과 엮어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중 외교장관이 이미 회담을 했고, 그러니까 이 회담에서 나온 얘기가 뭐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특히 군 차원에서는 서로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 지난 6월에 샹그릴라 대화에서도 국방장관끼리 회담을 시도를 했지만 사실은 성사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건 제재 문제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군 간의 어떤 위기 관리 소통이 지금 결여돼 있는 상황에서는 우발적인 충돌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달에 있었던 정찰기나 아니면 구축함 충돌할 뻔했던 사건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최소한의 것들을 이제 얘기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상당히 미국 쪽에서는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 요구사항들을 보면은 중국에게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일단은 대만 해협 등 지역의 긴장 완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동맹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성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지역 안정화를 시켜라라는 얘기가 미국의 의회 쪽에서도 상당히 행정부 차원에 이제 많이 푸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뭐 아직 블링컨 국무장관의 공식 일정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내일 시진핑 주석을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아젠다가 만약에 생겨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잘 풀린다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맥락에서는 아마 만나는 것이 성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돌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국무부 차원에서도 이번 회담이 어떠한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회담이 아니라 단지 위기 관리를 위한 회담이고 현상 유지를 위한 회담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그 장관 간의 어떠한 대화가 성공적이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따라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보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뭐 다투는 것 같다가도 또 물밑으로는 협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분위기거든요. 왜냐면 얼마 전에 또 쿠바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도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안 만날 것 같이도 하다가 이번에 또 만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만나서는 가드레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전반적인 이런 상황들을 우리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단 미국이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충돌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커플링 이거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하는 게 디리스킹이잖아요. 리스크가 있는 부분만을 관리하고
제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협력 분야가 있고 경쟁 분야가 있고 마찰 분야가 있으면서 마찰 분야를 잘 관리하자라는 그런 입장을 계속 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약간 균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중추국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추국가라는 건 뭐냐면 강대국 사이에서 적절한 거리를 둬가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자율성을 높이는 그런 전략을 하는 국가가 바로 중추국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의 큰 그림은 결국에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들을 상당히 줄여나가는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경쟁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분야, 그런 방향성을 조금 잘 이해를 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